미국 텍사스에 사는 47년 된 역사교사 마크 앤더슨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동양인을 전혀 구별하지 못했던 분이 어떻게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경험담이죠. 특히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한복 논란은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크 앤더슨은 올해 67살입니다. 텍사스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평생 역사를 가르쳐온 성실한 교사였죠. 젊은 시절부터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마크는 20대 후반 동아시아를 여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마크의 고백이었어요. 얼굴만 봐서는 도저히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었고, 문화적 차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은 마크의 딸 케이티가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와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위가 생겼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데이비드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데이비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한국 음식, 명절 때마다 보여주는 전통 예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이 마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요. 마크는 은퇴 후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사 책을 읽고 심지어 한글까지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 문화도 함께 비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막연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동아시아 3국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외모적 특징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옷을 잘 입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강하죠. 중국 사람들은 브랜드를 좋아하는 편이고,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얻은 마크만의 분석이었어요. 마크가 중국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부터였습니다. 비교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크에게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바로 동네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왕씨 가족과의 만남이었죠. 왕씨는 상하이 출신으로 30년 전 미국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였습니다. 마크가 자주 가던 중국 음식점의 사장이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단골 손님 관계였다가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왕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크는 중국인들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씨는 항상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길 좋아했어요. 마크의 회상입니다. 새로 산 자동차 이야기, 아들이 명문대에 입학한 이야기, 고향에 지은 새집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이 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중국계 지인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개별적 성향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임을 깨달았죠. 중국계 미국인들과 교류하면서 마크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들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고, 특히 서구의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왕 씨의 아내는 루이비통 핸드백을 들고 다녔고, 왕 씨는 독일 자동차만을 고집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문화보다는 서구화된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순적인 면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서구화된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중국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엄격함, 가족 내 위계 질서에 대한 중시,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그랬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왕 씨와 함께 차이나타운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여기 봐요, 마크.
우리 중국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왕 씨는 화려한 중국식 건물들과 상점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마크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관광객을 위한 상업적 시설들이었고 진정한 전통 문화라기보다는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중국 친구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할 때 주로 규모나 화려함을 강조하더라고요. 5천년 역사, 세계 최대 인구, 급속한 경제 발전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분명히 대단한 성취들이지만 마크에게는 뭔가 깊이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중국계 미국인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고 한국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한류가 본격화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마크는 동아시아 3국 간의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마크가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한 것은 30대 초반 교환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텍사스 교육청에서 추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년간 오사카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거든요. 그때의 경험은 마크에게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사람들의 예의 바름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정중한 인사,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사회 분위기가 마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독특한 문화였죠. 학교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 교사들은 항상 공손했고 학생들 역시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크는 이런 예의 바름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인들의 감정 표현 방식이었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크게 표현하지 않고 화가 나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사 다나카 씨는 마크와 가까워진 후에야 조금씩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마크는 일본인들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다나카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 상사에 대한 불만, 가족 문제, 개인적인 고민들을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거든요. 마크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마크가 발견한 또 다른 특징은 완벽주의 성향이었어요. 수업 준비를 할 때도 학교 행사를 준비할 때도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너무 피곤해 보이기도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크는 일본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텍사스에 정착한 일본인 가족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그들의 미국 생활 적응기를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흥미롭게도 미국에 온 일본인들도 여전히 일본에서의 생활 방식을 많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일본인 친구 사토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항상 격식을 차렸고 아이들 교육에도 일본식 엄격함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일본인은 일본인이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든 아쉬운 의미에서든 말이죠. 미국 사회에서 일본인들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어필하지도 않고 한국인들처럼 문화적 확산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신비로운 존재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거리감 때문에 일본 문화는 미국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스시 같은 것들은 널리 알려졌지만 일본인들의 진짜 생활이나 문화적 깊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마크에게 한국 문화는 사위 데이비드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에서 태어나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대였어요. 처음 딸 케이티가 데이비드를 집에 데려왔을 때 마크는 그저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젊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비드를 통해 본 한국인의 특징들은 마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데이비드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정말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 스타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중국인 친구들처럼 화려한 브랜드를 선호하지도 않고 일본인들처럼 보수적이지도 않은 그런 세련된 스타일이었어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한국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고 하네요. 데이비드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데이비드 어머니 김미경 씨는 정말 우아한 분이었어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이 품격 있어 보였죠. 처음에는 좀 어려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한국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대접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환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먹어본 불고기와 김치찌개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중국 음식처럼 기름지지도 않고 일본 음식처럼 밋밋하지도 않은 정말 절묘한 맛의 조화였습니다. 매운맛이 있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있어서 자꾸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마크가 한국 문화에 진짜로 빠져든 것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부터였어요. 케이티와 데이비드가 결혼 후 함께 보던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같이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자막을 보면서 봐야 하는데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한복은 정말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중국 옷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일본 옷처럼 복잡하지도 않은 그런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었죠. 색감에 조화며 선의 흐름이며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데이비드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한국인의 특징은 가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 형제자매 간의 우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마크에게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따뜻한 가족애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어진 마크는 직접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정말 어려워 보였는데 배워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를 만든 조상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마크는 한국 문화의 저력을 실감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들이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말이죠. 작년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마크 가족의 연례 가족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죠. 이번에는 특별히 데이비드의 부모님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어요. 김미경 씨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아름다운 한복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짙은 보라색 치마가 정말 우아해 보였어요. 데이비드와 케이티, 그리고 손자 제이슨도 각각 한복을 입고 왔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그림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마크는 가족들이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어린 제이슨이 입은 색동저고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모든 가족들이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크의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리차드 존슨이 중국계 장인어른 왕룽산 씨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왕룽산 씨는 올해 72세로 대만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분이었어요. 평소에도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왕룽산 씨도 김미경 씨 가족의 한복 차림을 보고 아름답다며 칭찬했거든요.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왕룽산 씨가 한복에 대해 계속 질문을 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옷은 원래 우리 중국에서 나온 것이에요. 왕농산 씨의 말이었습니다.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김미경 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고 데이비드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크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한복은 분명히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김미경 씨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왕농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한푸라고 하는 우리 중국 전통 옷에서 나온 거라고요. 역사를 보면 분명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가족 모임에서 갑자기 이런 논쟁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른 가족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데이비드가 나서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왕 할아버지, 한복은 한국 고유의 의상이에요. 물론 과거에 문화 교류가 있었겠지만 한복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왕농산 씨는 여전히 납득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젊은이가 뭘 알겠어요. 내가 역사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요. 왕농산 씨의 말에 김미경 씨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때 마크가 끼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는데요. 마크는 자신이 역사 교사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단순히 누가 먼저인지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죠. 결국 그날 모임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왕농산 씨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김미경 씨 가족은 상처받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밤 마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농산 씨의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김미경 씨 말이 옳은 것인지 궁금해졌거든요. 오랫동안 역사를 가르쳐온 교사로서 이런 문화적 논쟁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마크는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복식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크가 알게 된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의 전통 문화가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10년간 계속된 문화 대혁명 동안 중국의 수많은 전통 문화재들이 파괴되었다고 했어요. 고궁의 문화재들, 전통 사찰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던 전통, 생활 양식들까지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5천년 역사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그 문화를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반면 한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복의 경우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면서도 기본적인 형태와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크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며칠 전 왕농산 씨의 주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과거에 문화 교류가 있었겠지만 중국이 자신들의 전통을 스스로 버렸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크는 김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의 불쾌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죄송했어요. 미리 왕 할아버지의 성향을 알았다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요. 김미경 씨는 따뜻하게 받아주었지만 여전히 상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김미경 씨의 말이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종종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특히 중국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이 유명해지니까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크는 김미경 씨의 말을 듣고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마크는 왕룽산 씨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차드 존슨의 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왕 할아버지, 지난번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왕룽산 씨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마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자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문화대혁명 당시 파괴된 중국 전통 문화재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왕룽산 씨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나도 안타까워요. 왕룽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버린 것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마크는 왕룽산 씨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화나서가 아니라 아쉬워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왕룽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복은 한국 것이고 우리는 우리 것을 다시 찾아야겠어요.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왕룽산 씨와의 대화 이후 마크는 중국계,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질투나 시기심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부러움이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주변의 중국계 지인들을 다시 관찰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중국 음식점 사장 왕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나 K-팝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가게에서 한국 음악을 틀기 시작했어요. 왕 씨, 이 음악 좋네요? 마크가 물어보자 왕 씨는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해서요. 사실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왕 씨의 딸 리나의 변화였어요. 대학생인 리나는 요즘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심지어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싫어하시지만 한국 스타일이 정말 예뻐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리나의 말에서 젊은 세대의 솔직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왕 씨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중국 문화도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한국 것만 좋아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해요.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자기 문화를 퍼뜨리는지 신기하기도 하고요. 차이나타운의 노인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중국계 노인들은 처음에는 못마땅해했지만 점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한국 드라마가 정말 그렇게 재미있어요? 한국 음식은 어때요? 우리 중국 음식보다 맛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장씨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뭐 대단하다고라며 무시하던 분이었는데 손녀가 한국 아이돌 그룹의 팬이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녀가 자꾸 보여주니까 나도 모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 아이들이. 하지만 이런 관심과 부러움은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표출되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때마다 원래 우리 것을 베낀 거다. 우리가 도와줘서 성공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거든요. 마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마크의 생각이었습니다. 중국은 정말 큰 나라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이 문화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온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마크는 확신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계 지인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었고, 나이든 세대들도 점점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결국 좋은 것은 좋은 거니까요. 이제 마크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중국, 일본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이 세 나라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어요. 마크의 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그리 친숙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영화들이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마크가 가르치던 학교의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할 때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정말 재미있더라. 한국 음식 한번 먹어봐야겠다. 한국어 배우는 게 인기라던데.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곤 했어요.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마크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었어요.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좋다. 한국 기업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삼성, LG 같은 기업들의 성공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마크는 생각했어요.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은 복잡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파트너이자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어요. 중국 음식은 좋아하지만 중국 문화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문화적 매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본의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인들에게 일본은 신비롭고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로 인식되어 왔어요. 애니메이션, 스시, 사무라이 같은 것들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문화의 부상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크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문화의 힘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문화더라고요. 한국이 드라마와 음악, 영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말이죠. 손자 제이슨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이슨은 자신이 한국계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학교에서 한국이 정말 쿨하다고 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제이슨의 말에서 세대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였습니다.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마크는 생각했어요. 한국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이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실감나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마크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은 크고 강하지만 매력이 부족하고 일본은 독특하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작지만 매력적이고 가깝고 친근해요. 이것이 70년을 살아온 한 미국인이 내린 동아시아 3국에 대한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이제 마크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한국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멋진 문화를 가진 나라가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해요.
마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인을 구별하지 못했던 분이 이제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이해자가 되어 우리나라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특히 한국과 미국이 단순한 동맹을 넘어 가족 같은 관계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마크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